피해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는 위험한 그 투자처들이 있어요. 그건데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배경도 그거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질문해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요즘 핫 트렌드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상호 운용성과 익명성인 것 같아요.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민블민블이에요. 말이 재밌잖아요. 이게 해리포터에 나온 건데요. 주문이에요, 주문. 내가 민블민블 하면 혀가 꼬여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 정보 보호를 위한 이 기술인데요. 민블민블이 아마 쓰는 방법 자체는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일부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인풋이 주어지면은 아웃풋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을 계산하는 게 되게 힘든, 다시 말해서 정방향 연산은 되게 쉬운데 역방향 연산이 힘든 그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면요, 아마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모네로나 지켓이나 안 좋은 영역에만 쓰인다고 하는데 좋게 쓰면 되죠. 사람들이 좋게 쓰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나 이름 추적 안 했으면 좋겠어 할 때 이렇게 좋게 쓰면 이 다크코인도 쓰는 사람에 의해서 좋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나 라이트에서 그런 기술을 쓴다고 하면은 기존에 쓰이는 다크코인의 장점이 약간 희석되는 거 아닌가요? 비코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 새로 만드는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 그래서 비트코인 순혈주의자도 많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이어를 올리는 건가요? 비코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19년에는 확정성 문제라던가 우리가 실제로 이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생활에 쓸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정말 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이드 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메인 체인 옆에다가 다른 기생 체인을 만드는 거죠. 기생 체인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거래 이용성을 메인 체인에서 검증하는, 그 다음 인터체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들이 많은데 이 블록체인들을 같이 써보자 라고 해서 하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 모두 가지는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늘리는 거예요. 네트워크의 개수를 늘리는 거죠. 블록체인 처리 속도를 높이는 요새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처리 속도를 전문적으로는 스루풋이라고 부르는데, 스루풋을 이제 블록체인계에서는 주로 TPS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TPS 문제를 확장성 문제, 스케일러빌리티 문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트렌드에서 좀 멀어지긴 했어요. 작년에 되게 핫했다가 지금은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트렌드가 넘어갔죠. 확장성 그대로 두고 그냥 서비스부터 만들어보고 뭐부터 만들어보자, 뭐 지금 아무것도 쓰일 수 있는 게 없는데 확장성 문제 해결해봤자 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확장성 문제는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 실생활에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블록체인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는 자금 조달 방식이 전통적으로는 원래 블록체인 업계에서 ICO였는데 그게 STO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스테이블 코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STO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STO를 했을 때 더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이것도 근데 사실 논쟁이 지금 많은 사안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들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비상장 주식의 유동성이랑 상장 주식 유동성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분열되지 않으니까 분열시킬 수 있다면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다. 그냥 주식 자체를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유동성 말고는 좋은 점이 없을까요?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주총회를 할 때 초대권을 받아서 주식을 갖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소액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 영향력이 그렇게 뭐 몇 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낮다. 프로그래머블 이쿼티라고 해서 그런 주식을 가지고 블록체인 토큰화를 시키면은 뭔가 컨트롤할 수 있고
더 뭔가 그들의 의견을 더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 의견도 있어요. 거버넌스 측면, 유동성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논의도 있나요? 50% 이상의 그 주식이 있으면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주식을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이제 나눠준 다음에 이 여러 개의 주식을 가지고 한 번에 모으면 5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사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혹시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제시된 게 있나요? STO 쪽에서? 지금 현재 법규도 지금 토큰 안으로 담아내는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네. 엄청 초보적인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영 씨 말씀대로 약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실제 페이먼트 시장에서 활성화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STU가 한국 시장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초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도돌이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STO는 이제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이 뭐 블록체인을 새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증권법이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걸 준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 정부에서는 뭐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 아예 분리해가지고 아예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가지고 좀 시급하게 가이드라인을 내놔줘야 이제 이런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트렌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킬러 덱을 만드는 게 하나의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진 게 이제 이오스에 있는 리카르디안 컨트랙트인데요. 이제 혹시 형은 네. 재윤 형은 뭐 아시는 게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는 카데나라는 프로젝트에서 팩트라는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려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좋게 보이고 기술 발전과 동시에 더불어서 사람들도 이제 이거를 같이 따라올 수 있게 그런 기술 발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장 빠른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한때 열렬한 이오스 빠돌이었거든요. 메인넷 하고 난 뒤에 이오스 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조회할 수 있는 실 TPS는 100 TPS가 안 돼요. 70대더라고요, TPS가. 지금 3,000에서 6,00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봤어요? 근데 이것을 평소에 많이 쓰긴 했었는데 빠르긴 빨라요. 근데 3,000 갔나? 실 TPS가? 막혔잖아요. 그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아 근데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니까. 네. 그 형 디퍼런트에서 TPS 강의하신 거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오스 빠돌이를 샀니? 이오스 빠돌이를 샀니? 블록체인이라는 게 참여자들의 참여와 떠남이 되게 자유로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누가 참여할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이 네트워크 성능을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즉 네트워크 구성이 돼야지만 성능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 성능 측정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건 다 테스트 네트워크거든요. 지금 테스트 성능 가지고 뭐가 제일 좋냐 안 좋냐라고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다들 그런 거 아닐까요? 페이스북 이미 쓰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사용자들이 쓰기 쉬운 결제 플랫폼 같은 거 얹어놓으면은 자기 판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카톡페이가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페이는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끼리만 쓸 거예요. 글로벌하게 쓸 수 없죠. 근데 왓츠 메신저라던가 혹은 텔레그램 같은 글로벌 메신저에서 그런 페이 서비스, 페이먼트 서비스를 낸다 라고 하면 정말 편하게 모두가 쓸 수 있죠. 할 말이 하나 있죠. 파생 상품. 아. 그런 거를 이용한 투자 상품이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는 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를 거래소에 취급할 수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 법적인 이슈 때문에 증권형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나 이런 걸 구매하고 아예 그쪽으로 확장까지 하려는 좀 시도도 있는 것 같고 옛날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14년 1월에 당시 미국 뉴욕에서 거의 유일한 비트코인 환전소였던 비트 인스턴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의 대표가 체포를 당했어요. 뉴욕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규제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뉴욕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트 라이센스 같은 제도는 적어도 이거는 벤치마킹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이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투자자 보호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느 나라나 전문 투자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가 어떤 설정한 특정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에 어떤 더 고위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충분히 그 돈을 잃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거기다가 뭐 충분히 정보를 취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활용해서 STO도 하고 뭐 ICO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이거를 활용해서 아까 뭐 규제 샌드박스나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든 ICO를 좀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투자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막 빚을 내거나 다른 사람 돈 빌리거나 해가지고 돈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거는 좀 많이 나간 정책이 아닌가 전면금지는. 정부에서 이번 연도에 좀 추진하는 게 고위험 투자를 하는 자본을 모험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많이 늘려야겠다. 실제로 이번 연도에 그 기준을 좀 대폭 낮추고 그 다음에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걸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 30만 명에서 40만 명 규모로 이제 늘리겠다. 전문 투자자들. ICO도 고위험 투자라면은 충분히 전문 투자자들에게는 열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높으신 분들, 투자자 보호에 신경 좀 써주시고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말 그대로 은행에 1달러를 넣어놓고 그만큼 이제 발행을 하는 같은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방식도 있는데 담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담보를 더 많이 잡아놔요. 그걸 이제 적게 발행을 하게 되면은 폭락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암호화폐들을 더 테스트하고 실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하는 좀 기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암호화폐가 가지는 지위 자체가 화폐와 수집품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즉 암호화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피규어 같은 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피규어 같은 거를 막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사는데 누구는 그거 왜 비싼 돈 주고 사냐 면박 주고 하잖아요.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도 뭐 집행권 같은 경우에 리니지에서 막 그런 걸 사람들이 사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집행권 사실래요? 제가 막 한 100만 원에 팔게요 하면은 전 돈 있으면 샀습니다. 사요? 네. 2천만 원에 판다 하면 살 거예요? 돈 있으면 삽니다. 돈 있으면 사요? 돈 없어서 못 사요?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돈 있으면 당연히 네. 사야죠.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이 돼서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잘 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요? 스테이블이라는 게 결국에 가치를 패깅하는 건데 패깅이라는 거는 이제 가치를 고정한다는 얘기죠.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 즉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디지털 자산을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는 거에 가치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있는 프로그램 상태밖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시키려는 가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밖에 있는 가치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유지되는 원리가 다른 방식이 하나 있어요. 테라나 지금은 망해버린 누비츠나 다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각각 코인의 펀더멘털을 유지시켜주는 페어가 있거든요. 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루나고 누비츠 같은 경우는 누시어였고 다이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메이커라는 코인이 있어가지고 그 코인의 가치에 의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데 메이커와 다이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커를 어느 정도 넘겨주면은 중간에 컨트랙트 상에서 다이로 바뀌어 있는 그 과정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비트코인? 과거에는 저도 사실 2, 3년 전에는 비트코인 준다 해도 안 가졌어요. 근데 지금 줄게 하면 가질 거잖아. 분명히 가질 거지. 2, 3년 전에도 준다면 가졌겠지. 그래? 그때 가격이 얼마였는데. 오케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거래소라는 게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가치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치가 있어도 내가 이거를 다른 거와 교환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에는 어떤 가치의 다양화와 가치 저장의 다양화를 위해서 코인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가상세계에다가 가치를 저장해 놓는 건데 화폐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실물 화폐를 쓰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치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코인을 쓰고 싶어.
그래서 1대1로 패깅 해놓는 것 밖에 그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재윤이 형하고 다인님을 조금 섞은 입장인데, 화폐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이제 가치 안정성이잖아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적 규제 안에서 놀려고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는 발행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좀 발행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은 요새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정적으로도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긍정적으로도 보지만. 테라를 다시 예로 들면 지금 안 계시는 우리 천님이 되게 강하게 지지하는 테라? 사람들은 테라에 집중하지 않고 옆에 있는 루나에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 거래소에는 테라와 루나 둘 다 상승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테라를 사겠어요? 변하지 않는데 루나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테라 자꾸 그러는데, 테라가 그냥 원에서 테라라는 걸로 바꾼 것 뿐이잖아요. 그냥 그 회사의 아니 사업적인 용도인 것 뿐이잖아요. 여기에 이 테라라는 툴에 사람들이 놀게끔 하려고 5% 10% 할인을 해주는 것 뿐이지, 정작 현빈이 형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OK캐시백하고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형한테 말해주는데 그냥 저번에 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천님이 없어가지고. 맞아, 나도 사실 그래. 기존의 가격에서 얼마 깎아주는 돈을 사실은 이걸 누군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차익을 누군가 줘야 하는데 테라라는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 일단 한 가지는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PG사라고 하는 건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가 이제 이 PG사가 이제 각각의 카드를 쓸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죠.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수수료는 들겠지만 그 수수료가 이 수수료보다 싸겠죠. 거기서 발생한 그 차익을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아마 비용 절감의 부분이 아닐까. 스테이블 코인이 차세대 암호화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어떠세요? 차세대라는 게 기존에 쓰던 것들을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암호화폐를 분류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죠. 그리고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상에서 기축통화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생성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화폐가 있거든요. 스팀 같은 게 있고,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법정화폐의 가격이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트렌드의 하나로서 자리 잡아서 당분간은 이 행보라고 해야 되나? 유명세가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법정 화폐랑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증권성을 띠냐 안 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정부가 어떤 제한을 걸고, 비록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동이 걸렸던 것처럼 사실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여서,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성공을 하고 다양한 이제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블록체인에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전면 금지였다가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게 1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ICO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요. ICO를 진행하는 프랑스 법인의 회사가 그 백서에다가 프로젝트의 계획이라던가 아니면 뭐 법적 분쟁 절차, 코인의 기능 이런 것들을 적은 백서를 프랑스 금융위원회라는 곳에 제출을 하면은 부분적으로 국가가 이제 검토를 해서 ICO를 허용해 준다고 해요. 이 국가 정책으로 ICO를 금지하는 곳이 있고,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줘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국가들이 있죠. 에스토니아와 몰타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국가들에서 피는 정책들을 보면 사실 스위스에서 주쿠라는 도시에서 크립토밸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ICO에 대해서 어떤 토큰에 대해서 성격을 정의를 하죠. 페이먼트 토큰,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이렇게 3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코인을 분류가 되고, 그렇게 분류된 코인은 어떤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우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통화청이 하는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칭찬할 부분은 되게 단계를 5단계로 나눠서 싱가포르이 딜로이트랑 협작해가지고 단계별로 그 유효성을 검증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술적으로 민간 기업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어떠한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이제 싱가포르이 하는 우빈 프로젝트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혹시 지난주에 최근에 나온 소식 중에 국가 시범도시 시행 계획이라고 부산시가 에코델타 시티로 선정되고 세종시가 스마트 시티로 선정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기사를 보면은 특히 세종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서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역 화폐로 보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올 4월부터 규제 자유특구라고 하는 지역을 선정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훈민이가 말한 대로 부산 그리고 제주 이런 도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올해 4월부터 규제 특구가 시행이 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뭔가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그 사업에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도 포함되나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서 신청만 받았고 아직 이제 정부에서 진짜 타당한지라고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사실 블록체인 업계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 일단 봐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오가는 거고 자산이 오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매겨야 하고 제가 알기로 일본이 아마 세금 정책을 시행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거기서 좀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 ICO 정책보다는.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훈 씨가 독일, 프랑스, 영국을 얘기해줬잖아요. 지금까지는 원래 스위스, 뭐 몰타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소규모 도시국가, 개방국가라서 한국이 그 정책을 따라한다는 건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하고 한국이 좀 모델링 해야 되는 건 다른데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한국 정부 정책 담당자들도 충분히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좀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랑 해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이 맞고 틀린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전면 금지가 됐든 아니면 전면 허용이 됐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는데 좀 뭔가 남들 하는 거 보고 남들 하는 게 잘 됐으면 그걸 따라하겠다라는 스탠스는 조금 이런 지지부진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오늘 토론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토론 처음 참여해보는데 일단 좀 희망을 본 것 같은 게 기술적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있다는 거 희망을 갖고 해외도 별로 그렇게 감을 잡고 있진 않구나 아직 늦진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독일 사례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미국 말고도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좀 희망을 본 것 같습니다.